자, 외부 은하와 우주 팽창 단원 내용 설명하겠습니다. 세 개의 중단 소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외부 은하 전체 그리고 우주 팽창은 절반 정도. 그래서 허블 법칙까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시험 이후에 내용 설명 영상을 올려서 지구과학 1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외부 은하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허블의 은하분류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태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요. 그래서 그 모양이 타원체면 타원은하, 그 다음 나선 팔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은하면 나선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나선은하가 막대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막대 나선은하, 정상 나선은하라고 구분을 합니다. 타원은하나 나선은하와 같이 어떤 특징적인 형태를 갖추지 않고 불규칙한 형태를 갖는 그런 은하는 불규칙 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각각의 은하를 또 세분할 수가 있는데, 불규칙 은하는 그냥 불규칙 은하고, 타원 은하의 경우에 2라는 기호를 쓰게 되는데 뒤에 숫자를 0에서부터 7까지를 붙여서 세분을 합니다. 이때 기준은 9에 가까울수록 0이 붙고요. 그리고 찌그러지는 정도가 커서 더 길쭉한 타원일수록 숫자가 커진다. 그래서 7까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나선은하의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나선팔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나선팔이 감긴 정도가 중앙부에 더 가까이 붙을수록 A, 멀어지고 좀 덜 감겨 있을수록 B, C의 순서가 되겠고요. 그거는 막대 나선은하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대라는 의미, 빗장을 지르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B가 하나 더 붙어가지고 나선은하는 S, A, B, C, 그 다음에 막대 나선은하는 정상 나선은하는 S, A, B, C, 그리고 막대 나선은하는 S, B, A, S, B, B, S, B, C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형태에 따른 구분은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구성하는 별과 성간물질에 대해서 다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뒤에 가서 표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실제 은하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사진이 이제 타원 은하를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가 나선 은하입니다. 그래서 A가 가리키고 있는 건 중앙부가 되겠고요. B가 가리키고 있는 건 나선 8이 되겠습니다. 이 나선 팔이 감긴 정도에 따라서 A, B, C로 세분을 한다는 거였고요. 세 번째가 불규칙 은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은하의 사진은 이와 같은데, 불규칙 은하의 경우에는 보다 더 다양한 형태가 있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때 이제 정상 나선 은하의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은하는 이제 정상 나선 은하고, 여기에 만약에 막대 구조가 보였다면 막대 나선 은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형태적인 어떤 특징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라는 것 외에, 렌즈형 은하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빼놓고요. 은하를 구성하는 별과 성간물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타원 은하는 주로 늙은 별, 그러니까 만들어진 지 오래된 별, 탄생한 지 오래된 별, 그리고 붉은 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같은 말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계열을 떠난 별이 팽창하면서 거성 단계를 거치게 되면 이제 표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붉은 별이 되겠죠. 그래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성간물질은 적습니다. 이것으로부터 타원 은하는 우주 탄생 이후에 비교적 초기에 만들어진,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은하다. 그래서 이미 성간물질들은 다 대부분의 별을 만들어버려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고, 그래서 주로 늙고 붉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불규칙 은하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젊은 별, 푸른 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이제 파란색만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타원 은하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붉은 별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간물질의 경우에는 아직도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서 젊은 별들, 새로운 별들이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선 은하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나선 은하를 구성하는, 우리 앞에 사진에서 봤던 대로 나선 은하를 구성하는 중심부와 나선팔이 각각 타원 은하의 특징, 그리고 불규칙 은하의 특징을 보이기 때문인데, 타원 은하랑 형태적으로 비슷한 중심부의 경우에는 이제 늙고 붉은 별이 주를 이루고, 나선팔의 경우에는 불규칙 은하와 같이 젊고 푸른 별이 주를 이룹니다. 성간물질의 경우에도 젊고 푸른 별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이제 나선 8의 경우에는 성간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에, 중심부는
성간물질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나선 은하가 형성될 당시에 중심부에서 먼저 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나선팔은 나중에 이제 별들을 만들어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우리 은하 또한 나선 은하이기 때문에 자, 태양의 위치가 궁금할 수가 있는데 태양계는 상대적으로 젊은 별이 분포하는 나선팔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젊은 별이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허블의 은하분류 체계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허블이 분류하지 않은 이후에 발견된 그런 특이은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이은하에도 이제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이퍼트 은하라고 불리는 형태고요. 명칭은 뒤에 가서 표로 다시 정리할 거니까 듣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자, 세이퍼트 은하. 나선 은하와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나선 8 중심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중심이 훨씬 더 밝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허블의 은하 분류 체계 내에서 나선 은하에 비해서 중심부가 훨씬 밝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 두 번째는 퀘이사라고 하는 건데 얼핏 보면 별처럼 보이지만 너무 멀리 있어서 거대한 은하이지만 너무 멀리 있어서 별처럼 관찰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특징은 좁은 영역에 분포하지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자, 마지막에 보이는 이 은하는 모양이 조금 복잡한, 그리고 구조를 좀 복잡하게 세분할 수 있는 은하인데 전파 은하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전파 영역의 복사를 많이 내놓는 천체인데 이 은하들, 이 세 종류의 특이 은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전파 은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전파 은하는 사실 이렇게 여러 영역으로 관찰한 거를 합성해 놓은 사진이 방금 전에 먼저 살펴본 이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가시광선 영역으로만 보면 이런 형태로 보이지 않고요. 지금 추가된 두 장의 사진에서 각각을 이제 살펴보면 가시광선 영역으로만 보면 이런 식으로 관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은하에서 실제로 가시광선 영역으로 보게 되면 중앙부만 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시광선 영역의 파장은 중심부에서 이제 주로 나오게 되고요. 전파는 이런 영역에 걸쳐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합성해 놓은 게 이 그림이고, 지금 여기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제 X선까지 추가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X선은 주로 어디에 분포하느냐? 전파가 분포하는 영역과 대체로 비슷한데 조금 더 좁다. 그러니까 전파가 대체로 더 넓게 분포하고 있다. 넓은 영역에 걸쳐서 전파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눈에 잘 익혀둔 채로 뒤에 넘어가서 표로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그림을 조금 축소해가지고 그려놨고 각각의 내용을 바로 아래다가 표로 직관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자, 세이퍼트 은하와 퀘이사 전파 은하의 공통점은 일단 전파 또는 X선을 강하게 방출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전파장 영역이 거의 다 대부분 잘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원인을 내부에 질량이 큰 블랙홀, 초거대 블랙홀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랙홀에 의해서 당겨지는 물질들의 흐름이 그러한 에너지원으로, 이런 강력한 복사를 내는 에너지원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고요. 세분해가지고 각자의 특징을 보게 되면, 자, 세이퍼트 은하의 경우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선 은하랑 모양이 비슷한데 차이점은 은하 핵 중심부가 굉장히 밝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자, 넓은 방출선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방출선은 여러분들 통합과학 때 배웠던 스펙트럼의 종류 중에서 고온의 기체가 내보내는 특정 선만 방출되는 그런 스펙트럼이 이제 방출 스펙트럼이 되는데, 넓은 영역에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날카롭게 나오지 않고 넓은 영역에 나온다는 건 강한 도플러를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러한 강한 도플러를 만들어내는 건 은하의 빠른 회전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다 무엇에 의한 것이냐? 아까 이야기했던 공통점인 중심에 큰 블랙홀이, 질량이 큰 블랙홀이 위치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퀘이사의 경우에는 별처럼 보인다는 특징이 있는데, 자, 적색 편이가 크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적색 편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건 후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시선 방향에서부터, 그러니까 시선 방향으로 나로부터, 관측자로부터 멀어지는 운동을 굉장히 큰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라는 특징인데, 뒤에 가서 우주 팽창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것은 결국에 거리가 굉장히 멀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거리가 멀다라는 것은 우주 생성 초기에 이 은하가 생성이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우주 팽창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좁은 영역에서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블랙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심부에 초고대 블랙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파 은하를 보게 되면, 자, 전파를 굉장히 강하게 방출하게 되는데, 이 전파가 나오는 영역이 Z와 로브라는 영역입니다. 이때 Z와 로브가 어딘지를 보게 되면, Z는 이 중심부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는 이 길다란 영역이 Z가 되고요. 그 끝에서 방출된 물질들이 모여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둥근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을 로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Z와 로브에 걸쳐가지고 전파들이 주로 분포를 합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그 사진을 참고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영역에서 X선이 강하게 방출되는 영역이 일부 있습니다. 자, 전파는 이 Z와 로브 전반에 걸쳐가지고 다 방출이 되는 거고요. X선의 경우에는 일부 영역에 조금, 그러니까 전파보다는 좀 좁은 영역. 하지만 어쨌든 Z와 로브에서 이 X선이 마찬가지로 나오는데, 이 X선이 나오는 원동력이 뭐냐? 마찬가지로 블랙홀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특이은하를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외부 은하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충돌 은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은하가 충돌한다라는 개념인데, 서로 다른 두 은하가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충돌한다라고 하니까 마치 그 은하들을 구성하는 성분들이 서로 충돌해가지고 막 부서지고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그러진 않고, 내부의 별들끼리 충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새롭게, 조화롭게 하나의 거대한 은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이 과정에서 분자구름이 압축되어서 새로운 별을 탄생을 촉진을 합니다. 이때 분자구름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성간물질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온도가 더 낮기 때문에 분자 상태로 수소가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온화된 상태가 아니고 H2의 상태로 존재하는 그런 영역들을 분자구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은하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보다 밀도가 높은 압축된 상태가 되게 되고, 그러면 이건 중력 수축을 이제 우리 원시별이 탄생하는 그런 과정들을 더 잘 일어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충돌 은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은하가 바로 곧 충돌 은하가 될 것이다. 곧이라고 해도 이제 약 40억 년 후에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이거는 실제로 이제 충돌 은하인 이 은하랑 이 은하가 지금 이 영역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고요. 센타우루스 자리, 센타우리 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이름이 있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이게 상상도가 아니고 실제 존재하는 충돌 은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외부 은하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우주 팽창에서는 이제 약속한 대로 허블 법칙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자, 허블이 이렇게 여러 은하들을 관찰을 해가지고 하나의 결론을 내렸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은하가 멀어진다라는 결론입니다. 그 은하가 서로 멀어진다라는 것은 어떤 걸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게 되었느냐? 외부 은하를 관찰했을 때 그 스펙트럼이 대체로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적색 편의는 관찰자로부터 멀어지는 운동을 할 때 나타나는 게 적색 편의인데, 대부분의 은하들이 몇몇 은하를 제외하고, 우리 은하의 경우에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랑 충돌할 테니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은하들이 다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은하가 서로 멀어진다라는,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것으로부터 은하가 멀어진다는 결론을 내린 거고요. 이때 사용한 방법이 이건데, 자, 후퇴 속도를 V라고 하고, 물론 이제 후퇴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 안드로메다 은하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은하와 이제 가까워지는 운동을 할 테니까요. 이때, 그러니까 은하의 어떤 운동 속도를 V라고 하고, 델타 람다는 파장의 변화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하로부터 스펙트럼을 관찰을 할 때 기준이 되는 파장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400이다 라고 하면은, 그 은하가 400에 찍혀야 되는 이 어떤 흡수선, 뭐 수소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는데, 그 흡수선이 기준이 되는 파장으로부터, 움직이지 않는 파장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는 요 비율을 이제 델타 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람다 제로니까 이제 기준이라는 말이 되겠죠. 여기서는 400 나노미터가 이제 원래 파장, 기준 파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준 파장분의 델타 람다 파장의 변화량,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약에 이게 440에 찍혔다 그러면 델타 람다는 40이 되겠죠. 그리고 C는 빛의 속도가 됩니다. 30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이건 문제에서 대부분 주어지는 값들이고요.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보면은, 자, 은하가, 자, 적색 편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일단 멀어지고 있는데, 얼마만큼 빠르게 멀어지느냐는 이 편의량이 기준 파장에 대해서, 원래 파장에 대해서 편의량이 얼마나 크냐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값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계산하는 식만 일단 한번 형태를 만들어 보게 되면, 외부 은하 A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480으로 할까요? 480 나노미터로 찍혔다. 그러면 계산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외부 은하 A의 후퇴 속도는 기준 파장인 400분의 80이 델타 람다가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빛의 속도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 그럼 단위는 킬로미터 퍼 세크로 나오겠죠. 그래서 약분해가지고 계산하면, 아, 은하가 이렇게 빨리 멀어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외부 은하 B의 경우에 이 파장이 만약에 440으로 찍혔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40으로 바뀌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보다 절반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은하의 후퇴 속도는 한 가지로 정해져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400 나노미터로 찍혀야 되는 파장이 480짜리에 찍혔다면 500 나노미터에 찍혀야 되는 이 스펙트럼의 편의량을 가지고도 똑같은 속력이 계산이 되어야 될 텐데 분모가 500이 돼야 되니까 이때는 이 편의량이 얼마인지도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똑같은 값이 나오려면 지금 아까 얘가 480이었으니까요. 여기서는 100이 나오면 되겠네요. 100이 나오면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5분의 1이 나오고 그리고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를 뒤에다가 이렇게 곱해 주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 외부 은하 A 속도 구했던 거 80에다가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나오겠죠. 5분의 1 나오죠. 똑같이. 그래서 어느 파장으로 계산을 하든지 간에 외부 은하의 속도는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이때 이 식을 되게 잘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은하의 후퇴 속도를 이렇게 도플러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허블은 이러한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법칙을 정립을 하게 되는데 그 법칙이 바로 허블 법칙입니다. 그래서 허블 법칙을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게 되면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관찰하는 은하가 멀리 있을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 은하로부터 100 메가파섹, 파섹의 100만 배가 되는 거죠. 이만큼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경우는 후퇴 속도가 7000 킬로미터 퍼 세크로 나온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300 메가파섹, 즉 3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후퇴 속도도 3배 더 빨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 거리에 따른 속도, 후퇴 속도의 증가는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대체로. 즉 그러니까 은하 하나하나를 다 사실 찍어 본 거죠. 어떤 은하를 봤더니 우리로부터 50 메가파섹 떨어져 있는데 그 후퇴 속도가 3500이더라. 그러면 여기 찍히겠죠. 물론 정확하게 3500은 아니었을 거예요. 조금 이렇게 옆으로 40 메가파섹이었는데 3500이었다. 이런 식으로 찍힐 수도 있고 여기도 찍힐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은하들을 다 이렇게 찍어본 거죠. 그 물리량을 거리에 따른 후퇴 속도를 각각을 다 찍어보니까 대체로 이것들을 만족하는 추세선이 경향성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때 이 기울기는 거리분의 후퇴 속도의 값으로 결정이 될 거고 이 기울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허블 상수가 됩니다. 이 허블 상수는 이제 실제로 이 값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플랑크 망원경으로 관찰을 한 이 은하들의 거리와 후퇴 속도의 경향을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기울기가 이런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단위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생소할 텐데 단위는 이렇습니다. 킬로미터 퍼 세크 퍼 메가파섹인데 여기서 힘을 줘가지고 끊게 되면 메가파섹 당 후퇴 속도입니다. 즉 거리가 멀어질수록 1메가파섹, 2메가파섹 이렇게 메가파섹이 증가할수록 후퇴 속도가 이렇게 늘어나더라. 멀리 있을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더라 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멀리 있을수록 은하가 빠르게
멀어지는 결론, 빠르게 멀어질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 결론은 뭐냐면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이다. 우주가 모든 영역에서 동일한 비율로 팽창을 한다면 멀면 멀수록 더 빠르게 팽창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 거고, 이것으로부터 허블 상수가 결정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하의 후퇴 속도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허블 상수가 이렇게 구해진 거죠.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h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가로축분의 세로축의 값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로축 거리 r분의 은하의 후퇴 속력, 후퇴 속도 v의 값이 하나의 기울기로 딱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부터 반대로 이제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은하의 후퇴 속도라면 허블 상수가 이만큼이니까 여기에다가 은하의 거리를 알았을 때 거리를 곱해주면 그게 바로 은하의 후퇴 속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은하의 후퇴 속도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알려줬었죠. 이것과 더불어 가지고 함께 쓰이는 식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다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허블 상수가 지금 정수로 딱 떨어지진 않죠. 근데 문제에서 주어질 때는 보통 계산하기 쉬우라고 이걸 뭐 68로 준다거나 더 근사해가지고 70으로 준다거나 65로 준다거나 이렇게 되니까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허블 상수의 의미와 이 관계를 잘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더 나아가가지고 이러한 개념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자, 허블 법칙에 따라서 우주가 만약에 빛의 속도로 일정하게 팽창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허블 법칙에 따라서 우주의 크기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외곽에 있는, 가장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 은하는 이제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식 어떤 은하의 후퇴 속도는 허블 상수 곱하기 그 은하까지 거리인데, 이 은하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가장 멀리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관찰 가능한 우주의 가장 바깥 영역일 거예요. 우주가 이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은하, 여기 있는 은하, 이런 은하가 아니고 우주의 마지막에 있는, 거의 끄트머리에 있는, 이 경계에 있는 이 은하까지의 이 거리, 이 거리가 이제 우주의 크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이때 이 크기를 R이라고 한다면 얘를 어떻게 구하느냐? R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H분의 V가 될 텐데, 이때 가장 바깥쪽에서 팽창하고 멀어지고 있는 이 은하는, 후퇴하고 있는 이 은하의 속력은 빛의 속도일 것이다. 그러면 빛의 속도를 이 속력의 속도의 자리에다가 넣어줬을 때 이 값이 바로 우주의 크기가 됩니다. 그러면 허블 상수가, 아까 허블 상수의 단위가 킬로미터 퍼 세크 퍼 메가 파섹이었고, 빛의 속도는 킬로미터 퍼 세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얘 약분이 되면 결국에 얘는 뭐냐면 메가 파섹 분의 1 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단위는 메가 파섹의 단위로 나올 겁니다. 딱 거리가 나오죠. 단위로도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우주의 나이도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주의 나이라는 건 일정하게 증가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가 되는 거죠. 이때 허블 상수로부터도 이제 거리에 대한 거를 다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t를 다시 표현해 보면 t는 속력으로 거리를 나눠주게 되면 됩니다. 이때 속도는 당연히 빛의 속도가 되겠죠. 우주가 빛의 속도로 일정하게 팽창했다고 가정을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V는 C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우리 아까 거리는 아까 우주의 크기는 H분의 C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범분수를 계산을 하게 되면 C는 약분이 될 거고 H분의 1이 됩니다. 즉 허블 상수의 역수가 나이가 된다는 건데, 허블 상수의 단위를 잘 생각을 해보면요. 자, H가 있을 거고 뒤에 이제 붙는 값이 킬로미터 퍼 세크 퍼 메가 파섹이었죠. 킬로미터 거리 단위고 메가 파섹도 거리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역수를 취하게 되면은 결국에 이 단위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이 H는 숫자라고만 생각을 하고 메가 파섹 1분의 메가 파섹 분의 초분의 킬로미터, 그리고 그것분의 1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킬로미터랑 메가 파섹은 거리니까 단위만 맞춰주면, 그러니까 10의 거듭제곱을 막 곱해가지고 이거만 딱 맞춰주면, 그러니까 숫자만 같은 단위로 맞춰주기만 하면 약분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요렇게 곱해가지고 H
분의 S분의 1 분의 1이 되는 거고, 이건 다시 H분의 1 그리고 곱하기 단위는 초로 우주의 나이가 결정이 됩니다. 되게 장난 같은데 이런 원리가 이제 허블 법칙으로부터 이러한 과정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 팽창 쪽에서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자, 외부 은하를 관찰했을 때 스펙트럼의 적색 편의로부터 은하가 멀어진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때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는 도플러를 가지고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걸 다 종합해가지고 그래프에다 찍어 보니까 하나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때의 기울기가 바로 허블 상수이고, 이러한 결론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 빠르게 멀어진다라는 결론이 내려지고, 이것은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이다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블 법칙을 적용을 해가지고 우주의 크기랑 우주의 나이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주가 빛의 속도로 일정하게 팽창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해서 약속했던 시험 범위까지 내용을 다 정리를 해봤고요. 관련된 문제 풀이 영상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풀면서 이 방금 수업한 내용, 방금 설명한 내용을 적용해보고 응용해보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 학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시도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